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게임사인 위메이드의 위믹스 토큰이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에서 사실상 퇴출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 지금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예. 위메이드 측이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서 예.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까 위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장 유지냐 폐지냐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포맥스티에서 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오늘도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위믹스 사태 관련 이야기해 주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칙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을 크립토 시장에 적용을 한다면 아마도 발행량과 유통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위믹스 상장 폐지 사건인데요. 오늘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믹스 상장 폐지 약 한 달여 만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믹스가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예. 논란이 이제 불거졌는데 뭐냐면 원래 위믹스가 시장에 이제 위믹스 토큰을 위메이드가 위믹스 예. 토큰을 유통시키겠다고 한 물량보다 한 30% 정도 많은 물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한 결과 실제 그랬던 것으로 밝혀졌고 예.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소 이제 한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회라는 닥사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이거 상장을 그러니까 거래 지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예. 해서 일단 유예 조치를 했었고요. 예. 그 상태로 한 달 정도, 한 4주 정도 지속이 되다가 결국에는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이제 거래 지원 종료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실 이제 위믹스 토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만든 토큰이기 때문에 국내 예.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토큰이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상장 폐지, 거래 지원 종료가 되면서 토큰 가격은 한 70% 정도 이상 하락을 했고, 예. 같은 날, 이거 금요일이었죠. 지금 이제 장이 좀 있으면 열리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관련 그 주식이 3개가 있거든요. 예. 전부 다 이제 하한가 근접한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예. 결과를 맞았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위메이드라는 게임사가 이제 앞서서 유명한 게임들을 만났던 회사였는데 네. 이제 블록체인 게임 회사로 변신하겠다면서 만든 것이 위믹스 토큰이고 그렇죠. 그런데 발행량과 유통량이 다르게 보고가 되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상장 폐지 결정까지 오게 된 것 같군요. 네. 그러면 코인 발행량과 유통량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발행량이라는 것은 그 해당 코인이 그러니까 발행된 양, 그러니까 최대 발행량과 이제 총 현재 발행량이 있는데요. 최대 발행량은 이 코인이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양을 말하고 예. 현재 발행량은 현재까지 발행되어 있는 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령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대 발행량은 2,100만 개고요. 예. 현재까지 발행된 거는 지금 한 1,921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이고 또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 유통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발행이 된 것들 중에 유통이 또 안 되는 물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위믹스 사태 같은 경우는 발행이 됐으나 유통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다라는 이제 계획 같은 것을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시키면서 예. 공유를 했었는데 그 계획과 이 거래소에 얘기함과 동시에 일반 홀더들한테 투자자들한테도 공개를 했었는데 예. 그 정보와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위믹스 코인의 개수가 수량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 발생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주식 거래를 할 때와 이제 지금 코인 하면서 약간 이제 서로가
개념이 혼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예.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 발행량 곱하기 뭐 예, 주가. 주가. 네. 하지만 코인의 시가총액의 경우에는 유통량 곱하기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발행량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량 자체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1000만 주다라고 하면 그 1000만 주가 고정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주식 숫자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12발행 이런 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통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공시도 하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코인의 경우에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발행될 수 있어요. 이게 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코인은 어떤 거버넌스라고 하면 그 주주 권리 이것과 동시에 유틸리티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뭔가 뭔가 이 생태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노드를 돌리는 사업자한테 또 얼마를 줘야 되는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행량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 발행량이 얼마냐? 그리고 얼마까지 발행될 수 있느냐가 시가총액 계산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 유통량의 의미가 있기 유통량. 때문에 유통량이 시가총액에선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고 예. 이 유통량에 따라서 코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통량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투자 결정이 있어서. 특히 이번에 위믹스 같은 경우는 그 발행량과 유통량의 차이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유통량이 뭐냐를 놓고 봤을 때 약간의 저는 사실 논란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논란이 없다. 예, 근데 뭐 유믹스 사태가 생기면서 논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믹스 측에서 처음에 이제 주장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유통량에 그 이제 스테이킹 물량이나 담보대출로 이제 담보로 맡겨진 물량이나 이런 네. 것들은 제외해야 한다. 이게 이제 유믹스 측의 주장이었고, 그러니까 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은 담보로 맡기면 그건 이제 담보가 청산되면 당연히 시중으로 풀리는 물량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것은 유통량에 포함시켜야 되는 물량이다. 예. 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게 11월 초인데요. 11월 1일 정도인데 그때에 이 문제로 다르다고 했을 때 위메이드가 처음 내놨던 반응이 뭐였냐면 뭐가 다르지? 우리는 다르지 않은데? 였었어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나서 공식 발표가 우리가 조금 착각했던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유통량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유통량이냐? 지금 이제 이걸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냥 이건 저희 사견입니다만 유통량은 이미 시장에서 뭐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냥 모두가 유통량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 위믹스가 약간 좀 이색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위믹스의 주장 가운데 하나도 뭐냐면 우리는 유통량 공시를 투명하게 했고 네. 다만 유통량에 대한 기준이 달랐을 뿐이다. 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닥사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유통량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놓지도 않고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그걸 강요하고 그게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기준에 맞춰서 유통량을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네. 일종의 이제 뭐 바이백을 하는 거로 해서 그런데도 상장 폐지까지 이어진 건 이 업비트 닥사 측의 갑질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나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이제 거래 지원 종료 조치가 있은 후에 네.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위메이드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기자회견에서 이제 정말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초장부터 기자회견 처음부터 장영국 대표가 이것은 뭐 워딩 그대로 얘기하면 업비트의 갑질이다. 닥사의 갑질이다. 뭐 업비트라는 말도 하셨으니까요. 갑질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고 뭐가 갑질이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게 업비트발로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디센터라는 매체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기로는 업비트는 우리는 기준에 문제가 없었다 얘기하는데 얘기 잘 됐고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얘기해봤자 실익이 없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지금 말이 다른 상황이라서 법정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기준이었는지 그리고 업비트가 무리한 기준을 강요했는지 이런 부분들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그런 상황이죠. 아, 그럼 진실 공방은 네,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법원에서 네. 가르쳐 11월 25일 장영국 대표의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은 거기서는 어디까지 유통량으로 간주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일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뭐 위믹스가 처음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갔고 왜냐하면 위믹스는 그러니까 11월 1일에 처음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2일에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공식 기자회견이 아니라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예. 거기에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요. 일단 공시 그 주기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착각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위믹스 같은 주장을 하는 곳은 위믹스뿐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네네. 예. 네. 그래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제 코인을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예. 근거가 지금 뭐 이렇게 마땅치 않은 상황. 예. 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이제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발행량과 유통량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뭐 그냥 일반 우리 그 법정 화폐 같은 경우도 우리 무슨 기준금리를 올리면 화폐 총량이 줄어들고 예. 기준금리를 내리면 화폐 총량이 늘어나서 화폐가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장에서의 어떤 매도 매수 수요 공급으로 인해서 화폐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예. 근데 가령 이제 총량이 갑자기 늘어났다 위메이드처럼 그러면 시장에 풀리는 위믹스 토큰이 흔해지니까 우리 이제 흔하면 보통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예. 그리고 거꾸로 귀해지면 물량이 이제 소각이 되거나 예.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줄어들면 예상보다 그러면은 귀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이 코인 가격이 왜 오르고 왜 내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유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예. 사실 뒤에서 이제 다 알고 보면 그런 조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코인 가격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한 유통량의 변화 같은 경우는 코인 가격이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더리움 아까 예로 드셨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는 화폐예요. 컨셉이.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더 많이 풀리지도 않고 적게 풀리지도 않고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컨셉의 화폐였는데 최근에 이제 거버넌스에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조건 변경을 하면서 예. 이게 사실상 디플레이션 화폐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 만들어지는 이게 발행량은 무한인데 무한히 찍을 수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이더리움보다 소각되는 이더리움의 양이 사실상 더 많기가 쉬운 그런 조건이라서 엔간하면 그냥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압력이 생기는 그런 화폐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코인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까 소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주식을 소각을 하려면 일종의 이제 회사가 자금을 부어가지고 그걸 사들여가지고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유틸리티 코인 같은 경우 유틸리티성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그 이제 거래를 할 때 수수료로 쓰이는 부분이 소각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소각 과정이 돼서 아까 발행되는 것과 소각되는 것을 봤을 때 소각되는 양이 더 많다 보니까 이 디플레 압력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냥 조건이 갖춰진 거죠. 물론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에 있어서 뭐 호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이 투자를 결정할 때 일단 수급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유통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장영국 대표의 이제 주장을 보면은 네. 거래소에 이제 발행 유통 계획을 제출했는데 네. 이 닥사에서 얘기하는 상장 폐지의 주요 원인이 이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공지를 했고 우리는 수정을 했는데 이제 뜬금없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네. 그런데 다른 거래소 가서 다른 코인들을 눌러보면 계획조차 없는 게 너무 많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발행 계획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 정보에서 제외돼요. 예. 근데 발행 계획을 뭐가 됐건 발표를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럼 이게 투자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행 계획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투자자들을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요. 아예 발행 정보가 없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자 개인의 자유죠. 예. 하지만 뭐 교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상장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그 무게가 전혀 이렇게 가볍지 않은 상태에서 예. 발행 계획을 밝혔고 발행 계획과 다른 물량이 다른 양의 코인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 교란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어떤 해명, 반대 주장 네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 깜깜이 프로젝트보다 그나마 뭔가를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위믹스가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네. 주장에 대해서는 낫죠. 낫다고, 네.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군요. 네, 나은 게 맞아요. 맞아요. 나은 게 맞는데 아. 지금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은 게 맞고 거래소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죠. 요구를 하고 뭐 니네도 밝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그것은 뭐 거래 지원을 종료한달지 네네. 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법하죠. 근데 이제 그건 거래소가 해야 할 일이고 위메이드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를 놓고 봤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낫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저렇게 못한 애들도 많은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라는 게 아마 네. 그 장영국 대표나 네. 위믹스 홀더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불만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근데 그거는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그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명망이 있거나 신뢰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더 높은 수준의 책무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상장사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근본도 모르고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코인 제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위메이드가 분명히 이득을 본 측면이 있죠. 그렇죠. 예. 네. 신뢰감이 생겼으니까 많이 샀었을 거 아닙니까? 큰 회사니까. 위믹스 예. 토큰을. 근데 이제 그런 데 따르는 당연히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을 뭐 왜 공평하게 하지 않느냐. 네네. 형평성 문제를 가장 많이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요.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어폐가 이게 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유통량은. 예. 예. 이제 닥사의 이야기를 듣고 닥사가 올렸던 그 거래소의 공지를 보고 이 위메이드가 내놓은 이야기는 우리는 그러면은 이 닥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발행 유통량을 수정해서 보고를 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리를 받아주지 않고 이런 결정까지 오게 됐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안 돼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네. 하는데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까? 일단은 중간에 이게 이제 한 7천만 개 정도가 초과 발행 물량이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뭐였냐면 초과 유통 물량이었죠. 네, 초과 유통 물량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코코아 파이낸스라고 하는 디파이에 이제 위믹스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예.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좀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위메이드 측에서는 이거 굳이 위메이드에서 할 필요가 없는 조치인데 했다. 하도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지금 7천만 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3,500만 개는 이렇게 처리가 됐고 그런데 나머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가장 좀 커뮤니티에서 얘기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일단 재단에서 쓰는 물량 다 수탁 처리를 해라. 커스터디에 맡겨라. 제3자에게 맡기고 두 번째로 공시 어떻게 할 건지 시스템 확실히 정비해서 밝혀라.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바이백이었거든요. 바이백이 예. 뭐냐면 7천만 개가 오버됐으면 7천만 개를 다시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걷어들여라. 네, 그렇죠. 예. 근데 3,500만 개는 쉽게 얘기하면 바이백을 한 거고 예. 근데 나머지는 근데 이제 바이백을 하라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에 위메이드 측에서 뭐냐면 바이백은 절대 없다. 나머지 두 개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업비트에서는 뭐 또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법원으로 법원으로 가서 누가 이제 말이 맞는지를 좀 가려야 되는 상황. 네, 자료가 일단 오픈이 돼야지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군요. 기자들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해주셔서 네. 일단은 그 거래소, 특히 업비트의 공지 두 번째 사항을 보면은 네. 이제 불확실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 있고 네. 이것이 상장 폐지 결정에 사유로 작용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맞는 얘기죠. 왜냐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장용 대표가 제가 보기 가장 큰 실수한 게 뭐냐면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예, 그러니까 위믹스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네. 예, 예.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했던 말이 11월 2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그 이른바 이제 그 투자 유치를 하는데 예. 이게 전환사채 발행이라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또 시각이 엇갈리긴 네. 하지만 예. 어쨌든 투자 유치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또 약간 그 워딩 자체가 뭐였냐면 거래소의 제일 책무는 투자자 보호다. 예. 그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예. 실제로 그 발언이 나온 다음에 거래소 측의 입장을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결정의 주체가 아닌 프로젝트가 나서서 상장 폐지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투자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아마 문제 제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그 위믹스 홀더들 입장이나 아니면 위메이드 측 입장에서는 상장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장 유지라고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일종의 이거는 닥사 측이 갑질로 괘씸죄를 적용한 거 아니냐. 아니 결정의 주체는 우리인데 왜 프로젝트 대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야 이거는 우리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라는 식의 이제 괘씸죄를 적용해서 예. 이게 상장 폐지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게 과연 상장 유지와 폐지를 결정하는데 기준으로서 작용할 문제냐. 너무 감정적인 대응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건 이제 지금까지 위믹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기자회견을 보면서 요즘 말로 현타가 왔는데 예. 어느 부분에서 현타가 왔냐면 저는 솔직히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유가 상장 폐지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가 있을 줄 알았어요. 자신감의 근거가 네. 예. 없었어요. 그게 근거가 뭐냐는 질문이 그날만 기자들이 한 6개 이상 질문했던 걸로 기억해요. 예. 왜냐하면 당연히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겠지. 뭐 얘기를 미리 나눴던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장영국 대표와 위메이드 측이 생각하기에 이건 당연히 상장 폐지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만약에 코인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투자 실패니까 상당히 이제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만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본시장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이 얘기하면 다 그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쨌든 상장 폐지 결정이 남으로써 위믹스 가격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 3사 주가까지 하한가로 치달으면서 네. 뭐 시가총액 몇 조가 날아간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 닥사라고 하는 주체가 과연 한국거래소 같은 지위를 가진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결정을 이렇게 깜깜이 식으로 해도 되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이 닥사가 과연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느냐? 이게 닥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요. 네네. 사실 이제 올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테라 예. 루나 사태가 나서 엄청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금융당국이 뭐 했냐라는 비판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이제 6월 13일 정도에 부릅니다. 거래소를. 이제 5대 거래소를 불러요. 원화가 상장돼 있는. 그래서 투자자 대책,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그 상장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제가 보기엔 종용인데 협의체를 만들라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3일에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닥사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28일에 이제 금융당국이 이들하고 첫 번째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첫 회의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보통 이제 우리 은행에 보면 은행연합회 있잖아요. 네네네. 은행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 현행 법상에
그 어느 정도의 권능이 부여가 돼 있어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금융상품 광고와 관련해서 얘네가 심의를 하죠. 기준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법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금융당국은 금융연합회 같은 거를 이제 뭐 처음부터 이렇게 좀 동을 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렇죠.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민간 단체에게. 그렇죠. 네. 거래소 입장에서는 와이 나시죠. 여기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면 자율기구를 좋으니까. 만들었는데 그 자율기구에다가 정부가 일종의 권능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애매한 상황인데 말씀드렸지만 은행연합회는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고 예. 가상자산, 그러니까 닥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만약 있다고 하면 가상자산 기본법 내지는 업권법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순서이고 그게 이제 사실 연내에 제정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FTX 사태 터지면서 그 내용이 되게 법에서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닥사가 붕 뜬 거예요. 사실 지금 그 권능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고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위메이드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위메이드의 지적 중에 그나마 이제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닥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이제 담합 내지는 월권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예. 모르는데 여지가 있고 가장 바람직한 건 닥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거래소가 각각 자율적으로 이제 거래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면 저는 그게 가장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네. 상장 폐지가 과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냐? 네.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 좀 딜레마죠. 네.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놔둘 거면 사실 그러면 규제가 왜 필요해요? 영원히 그냥 이 음지에서 사기 당할 사람들은 다 사기 당해가고. 그러니까 크립토라는 판이 저는 더 넓어지면 좋겠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죠. 네. 필요하고 보통은 지금까지 금융의 당국이나 금융이 전반에서 어떻게 일이 처리되었는지를 봐야 될 텐데 그 기준에 비춰서 생각하면 상장 폐지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신 발언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와 함께 위믹스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믹스 토큰을 갖고 있는 이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투자자 보호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이유도 있는데요. 예. 이게 그냥 뭐랄까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요. 제가 그 금요일 날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뭔가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그분이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셨었고 예. 상당히 큰 수익을 보셨다가 예. 이 사태가 터지면서 아직도 들고 계시더라고요. 막대한 손실 입었겠네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뭐 90 몇 % 이제 손실을 보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손실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 투자자 보호가 이게 맞는 조치였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 폐지가 맞는 조치였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자 보호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시장 전체를 정화해서 향후의 미래에 있는 투자자들을 뭔가 이 공정한 판에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투자자 보호냐, 예. 아니면 지금 위믹스에 투자하고 있는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당장 손실이 갈 수 있으니 예. 이걸 유지시키는 게 과연 투자자 보호인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떤 식의 관점을 취하든 간에 일단 기준이 정해지고 뭔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조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이 이야기는 법적인 내용이 소송전이 예고가 되어 있고 또 당국에서도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만드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피디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함께 글로벌의 다양한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바로 조원경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11월 회의를 했는데요.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6번 연속으로 금리가 오른 것은 사상 최초라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아직 덜 꺾였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한미 금리 차가 예. 너무 확대가 되면은 자본 유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차 수준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올리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0.7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예.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한 1에서 1.2%포인트보다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할 만한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남은 금통위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한 번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금리 결정이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빅스텝만 밟아도 다시 금리 차가 1.25%포인트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된다면 우리도 걱정이 되죠. 또 네.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런 인플레이션이 공공의 적이 되는 시점에서 양극화에서 인플레이션의 공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저희가 설명이 앞에 좀 길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그닥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소득 양극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공이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도 있나요? 원래 저희가 그 학교에서 네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예. 인플레이션은 뭐 정부가 좋은 거다. 왜냐하면 뭐 부채가 채권이나 이런 좋으니까? 걸, 정부 옛날에는 민간이 저축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저축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고, 그쵸. 그 채무자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특히나 개도국에서 성장을 할 때 뭐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고,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인플레이션하고 좀 매칭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하면 보통은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지금은 현금 있는 사람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워낙 그 금리를 높게 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항상 어떤 경제 이론을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소득 분배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고, 예. 아까 그런 말 한 것처럼 또 자원 배분도 왜곡시키는 거고, 그렇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이 좋은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또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에는 좋은 거라고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고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를 수 있고, 지금 현재가 이제 금리가 급등하고 이런 상황들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준 거고, 아까 한국은행 얘기 잘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해서 빅스텝을 하기보다는 우리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또 자금 경색 상황 그런 부분들을 해서 베이비 스텝을 밟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성장하는 시대에는 오히려 이제 물가 상승이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공을 저한테 예. 물어봤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인플레이션이 구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대한민국을 부분입니까? 구했다고요? 지금 네. 가계부채 허덕이는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예. 1949년 이승만 정부 때 네. 이제 법률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나라든지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만은 전근대적인 어떤 소작농이나 지주 이거 되게 문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1948년 이후에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 그 나라의 그 토지를 네네. 농지를 6명의 대지주하고 사찰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을요? 네, 그 대부분을.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일본에서 네네네. 온 그 일본인들. 지주들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게 어느 나라든지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회가 불안하고 당연하죠. 경제가 발전할 수 네네.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도 보면은 중남미 같은 데를 보면은 우리 뭐
소설책 그 100년 동안의 고독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남미 소설을 보면은 지주하고 그 수장농하고 얘기들이 되게 많이 네네. 나오거든요. 수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무상 몰수를 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남한에서는 유상 그로 매입을 하고 예. 유상으로 분배를 하는데 네네. 저희는 3정보, 저기는 5정보. 그래서 이제 저기는 한 15,000평, 우리는 한 9,000평 정도를 제한을 했어요. 네네. 소유하는 것을.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그 정부에서. 예. 정부에서 매입을 할 때 이제 그 지주들한테 이제 돈을 보상, 네. 보상을 해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농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100가마니가 나온다면은 150가마니를 5년에 걸쳐서 그걸 이제 상품으로 그 가격으로 계산해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고요. 예. 저희 정부에서는 유가 정권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땅은 한 16배가 올랐던 거예요. 아. 그리고 정부가 발행했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주들을 몰락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토지 개혁에 성공하는 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예. 미국 개입안보다 이제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안이 조금 더 그 좀 우호적이고 그래서 이제 토지 개혁에 이제 성공할 수 있었고 대만과 함께 이제 한국은 공산화도 이제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그 어느 정도 이제 근대 국가를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어떤 평등한 어떤 그 사회를 다지는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이렇게 평등주의가 강하냐. 이제 그렇게 이제 전쟁이라는 상흔을 딛고 일어섰고 이렇게 토지 개혁 같은 것들이 성공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라는 운이 많이 작용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공이다. 하지만 그러나 현재는 이제 맞아요. 소득 불균형, 소득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소득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결국 뭔가 하면은 세계화와 예. 세계화가 공과 과가 있잖아요. 네. 세계화가 분명히 저희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았죠. 네네. 근데 이제 또 땅을 넓게 쓰다 보면은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뭐 유명 배우들이 한류 스타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요? 뭐 유명 배우들 옛날에 뭐 70년대 트로이카 여배우도 있고 맞아요. 뭐 80년대 뭐 이렇게 다 있지만 지금처럼 그 슈퍼스타가 되지는 못했잖아요. 예. 그 세계화 땅을 넓게 쓰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돈 주는 그 개런티가 그럼요.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이정재 배우가 어마어마하죠. 스타워즈 그리고 시리즈 주인공도 되고. 뭐 지금 미국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테크 기업들 그 기업들이 땅을 넓게 쓰면서 이게 굉장히 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글로벌 시가총액 1등 그래서 기업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세계화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른 어떤 뭐 제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국가별 소득 불평등 진위 개수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진위 개수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세계화 하나 얘기하면서 또 한 개 놓친 게 이제 기술 발전인데요. 네. 아까 빅테크라는 것도 역시 기술 발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어떤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보통 저희가 소득 불평등을 얘기할 때 진위 개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불평등이 각 뭐 분위별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고 예. 대략적으로 이렇다 해서 숫자가 0으로 갈수록 이제 평등한 국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불평등한 국가인데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공적 부조를 좀 많이 했어요. 예.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이전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소득 그 불평등 지수가 좀 내려가는 편이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뭔가 체감상으로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네, 여기 지수상으로만으로는 그렇고요. 또 뭐 저희가 5분위 계수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지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저 때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이 정부에서 이전 지출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소득 불평등 완화에 이제 다소 영향을 미쳤는데 저희가 항상 소득 불평등 할 때 제 자산 불평등이냐 아니면은 소득 불평등이냐 네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런 제도를 하면서 또 뭐 정책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제니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논란적인 이슈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거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치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지 않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은 원래 다른 나라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실시했을 때는 분명히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임금을 올리도 좋다고 했었을 때,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절상시켰거든. 이렇게 환율을 이제 올리게 만들어서 네네. 외환 가치를 하락시켰잖아요. 엔저 내수를 전략이었죠. 좋게. 엔저 그래서 이런 어떤 뭘 하나를 주면은 뭘 하나를 이거 하는데 예.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했었을 때는 이제 이게 혁신 성장이라는 거하고 맞물려 있다면은 혁신이 성장하는 만큼 소득이 더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했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모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임금 소득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가계 소득을 말하는 건 맞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일본 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묻더라고요. 이제 당신네들은 이제 소득 수능을 할 때 무슨 대가로 하느냐. 우리는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그거 대가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있었고 저희가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항상 세전, 진위계수를 세후. 얘기할 때는 세전하고 세후를 하는데 예. 지금 세후 가처분 소득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진위계수는 뭐 미미하게 숫자가 0.3대에서 내려가고 있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이 이 진위계수만으로 봤을 때는 뭐 OECD에서 불평등한 나라는 아니다. 예. 요거 가지고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세전소득과 세후를 비교를 했을 때 세후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세금을 세금을 통해서 지금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다.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다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상으로 이제 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나오는 슬라이드 몇 개를 가지고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소득 주도 성장 시대,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소득이 좀 오르지만 기업들이 반발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예. 처음에 이제 그 이론을 가져오신 분이 장하성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산 소득이 불평등한 게 문제라고 했는데 문제가 아니고 소득이 불평등한 게 문제라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자산에서 오는 불평등도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건 상당히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예. 국민소득 보통지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미즈리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가 뭐 미즈리한 불행이잖아요. 네네. 미저리 인덱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업률하고 그 학장 실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36시간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네. 예. 우리나라 그 실업률 관련 통계는 되게 좀 부정확한가요? 부정확하다기보다는 네네네. 나라마다 다르긴데 네네. 이게 좀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느슨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치는데 우리나라는 일하는 사람을 친다는 뭐 거예요? 이게 뭐 일주일에 얼만큼 일한다 뭐 이런 게 아. 있으니까. 근데 36시간 일하는 사람이 충분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일할 의사가 있고 진짜로 일하겠다 다른 직업이 있을 때 그까지 고려했을 그래서 때 확장 확장 실업률이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율하고 합쳤을 때 국민들이 이제 고통받는 것들이 얼마나 됐을 때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물가 상승 때문에. 어우. 그래서 사실은 뭐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2분기까지가 11.3이라는 것이고요. 물가 때문에 예. 저렇게 예, 올라간 저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경기 이제 침체,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제가 이게 그 학문적인 두 기간 뭐 마이너스 이런 네. 말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경기 하강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예. 그 속에서 이제 내년도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좀 물가라든 부분은 이제 베이스가 있어서 이제 괜찮을 뭐 서서히 내려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유가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부분들이 있지만 베이스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경기가 체감하면은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듭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봤던 세후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에서는 평등화가 조금 더 됐는데 그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통지수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까요? 참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게 예.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돈을 많이 썼잖아요. 예. 네.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늘었지만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늘었거든요. 예, 정부 부채가 늘었는 것만큼 또 정부는 이전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중요하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이제 지금 물가 같은 거 생각하면은 긴축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문제라면은 공급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감내할 수 있는 그 물가 상승을 공급 사이드에서 감내할 수 있는 어떤 뭐 밸류 체인을 뭐 합리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러면 통화도 긴축하고 재정도 긴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또 그럼 재정은 그렇게 또 긴축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재정을 굉장히 긴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좀 긴축을 한다면은 한편으로서는 각 나라들이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세금 도둑이잖아요. 예. 어쩌면 소리 없는 세금 도둑. 예. 그러네요. 보이지 않게. 네. 그러니까 세금을 도둑만 하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사실상으로 이거는 그 어떤 지금 인플레이션 단계냐 아니냐에 떠나서 지금 15년 동안 저희가 그 소득세 가표를 그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안 움직였어요. 안 올려줬거든요. 네네.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올랐는데 이거는 가표가 뭔가면은 정부만 득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정부가 세수가 이걸 통해서 얼만큼 많이 늘었는가 배수하고 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금액하고 하면은 사실 정부가 돈을 많이 거둬서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선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아무리 OECD에서 저희 보고 소득세율을 올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내리잖아요. 이제 어렵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구간 같은 것들 조정해 주는 네네네. 거고.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OECD에서는 소득세나 소비세, 특히 소비세 같은 것들을 올려서 세수를 증가해라. 이런데 참 그걸 하기가 어렵죠. 예, 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속에서 보면은 이제 현행에서 이제 개정안 이렇게 보면은 과세 기준 1,400만 원인 경우에 또 이제 뭐 현행 뭐 실효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금씩 과세 기준이 전에는 그 1,400만 원이 아니었어요. 1,2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약간씩 늘려주면서 저소득층이 그래도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는 면세자가 되게 많은 나라거든요. 거의 뭐 3분의 40% 정도 가까이 이제 30몇 프로 이렇게 40% 가까이가 이제 면세자라고 하니까 이 면세자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국민이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가난하니까는 이렇게 돈을 못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전에 만 원은 냅시다 해가지고 만 원은 내자 이런 법안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연세를 많이 자가 많다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유례 없는 또 체제거든요. 예. 그래서 참 저희 이 세제 부분을 건드리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식은 다 하는데 그 인식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고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저런 데서 고소득자한테 더 많이 매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으로 보면은 누구를 고소득자가 우리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되게 희생을 해라 이런 부분이 아까 저희가 이제 공과를 얘기했었을 때 그게 꼭 그 사회적으로 저 사람들의 희생만으로 맞는 것인가?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굉장히 복지국가잖아요. 보편적 복지가 돼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런 나라들일수록 보면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소비세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라에 기여하는 뭐 소득세도 높지만은 그래서 소비세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소비세가 낮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함부로 그걸 할 수 없는 거는 국민 전반적인 어떤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네. 하위 계층을 도와주는 부분요. 예. 뭐 경제가 좋아져야죠. 뭐. 네네. 저희가 그렇죠, 이제 이전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하고 하위 계층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예. 저는 여기에서 이제 공과 과로에서 저는 좀 더 이제 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임금 소득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도와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부동산 부분이 크잖아요. 네. 사실 부동산이 경착륙되는 부분이 이게 우리가 다음 내년에 제일 막아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 지금 뭐 종부세니 네네. 여러 가지 세금 가지고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이제 집을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유세를 많이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평균적으로 뭐 보유세가 1% 정도 얘기하지만은 네네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미국에서는 공제제도가 많이 있어요. 이제 내가 소득이 모기지에 대해서 내는 것을 우리나라처럼 일부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기지에서 내는 세금은 다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낸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연방세 세금을 낼 때 공제를 또 해줘요. 근데 이제 만불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사실 집을 내가 어느 시점에 샀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는 재산세가 달라요. 내가 샀을 때에서 우리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급등하잖아요. 네네네. 내년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공시지가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보유세는 그렇게 높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자체가 2% or inflation rate예요. 그러면은 이제 2%라는 건 이제 평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은 2% 이상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집이라도 옆에 옆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싸게 샀다면은 재산세 그때부터 치는 거기 때문에 사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시가 반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시가 반영을 그것을 이제 appraisal을 하죠. 그 평가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우리처럼 이게 이 시가 올라오는 동네가 게 얼마나 맞춰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요? 그 집을 사는 시점에 내가 샀는 거에서 2% or inflation rate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사를 안 가고 계속 거기 집에 있다면 이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랑 비슷하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으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고요. 저기 이제 저희가 이제
상속세 문제 있잖아요. 이제 상속세 문제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 아니 그래서 이 상속세가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이렇게 부자들한테만 약간 고통을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고통을 네. 감내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상속세 증여세율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소득세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상속세 증여세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그냥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저희가 뭔가 생각하면은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왜냐하면- 실효세율 낮다는 얘기 있지 않아요? 네? 상속 실효세율 낮다. 실효세율이 아니요, 실효세율이 낮지 않아요. 낮지 않아요? 네, 아. 왜냐하면 이제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상속세가 네네. 지금 이제 일본식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뭔가면은 우리가 세금을 잘 안 냈잖아요. 그 전에 아주 옛날에. 아까 안 냈다는 게 방법이 있다. 이게 이거죠. 약간 예. 뒤로 탈세, 빼돌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비공식 경제가 굉장히 네네네. 많았던 시대에서 네네네. 얘가 있었죠. 근데 그때에 있었던 제도 같은 것들을 전혀 고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은 아까 양극화라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뭔가 하면은 아까 세계화라든지 기술 진보 때문에 더욱더 확대되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이제 아까 50%라는 부분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본은 55%인데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에는 30% 할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5%까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저기에서의 이거를 보면은 이제 명목세율상으로 한국이 이게 높아요. 네네. 근데 저희보다 실효세율 차원에서 더 높은 나라들이 있기는 해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미국의 일부 주가 그렇거든요. 아. 근데 미국의 일부 주가 그렇고 상속세는 없는 나라가 더 많아요. 예, 지금 캐나다 가서 사시면은 상속세 없어요. 그다음에 호주 가셔도 없고요. 그래요? 근데 그리고 상속세 스웨덴 없어요. 상속세 비스무리한 세금이 있다고 아니 들었는데. 호주도 없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상속세도 지금 죽는 사람이 이제 내느냐 아니면은 받는 받는 사람이 사람, 내느냐 이거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지만은 저희가 저 자체가 뭐 증여나 상속이라는 게 이거 세습 자본주의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네. 관점에서 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예. 있지만은 한편으로서는 저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 그 기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상속을 해줄 때 이 가압 승계에 관련 부분이 굉장히 높고 저번에 뭐 제가 재벌을 대변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네. 저희가 저번에 이건희 회장 그 잡고하시고 난 다음에 내는 상속세금이 우리가 얼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가 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소득세나 상속세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점에 있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소득 양극화와 인플레이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니스트의 조원근 교수와 함께 이슈피디아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